세계 곳곳에 흩어진 프랑스의 작은 영토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땅들이 단순한 섬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열대의 낙원부터 남미의 울창한 정글 지대, 그리고 캐나다 연안의 거친 바다까지 이 모든 곳에 프랑스 국기가 펄럭입니다. 대체 어떻게 유럽의 한 나라가 지구 반대편까지 손을 뻗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했던 제국이 어째서 이렇게 작은 조각들로 남게 되었는지, 그 장대한 흥망성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지도에서 프랑스를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자리한 육각형 모양의 땅을 가리키실 텐데요.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물론 지중해에 떠 있는 코르시카 섬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실제 영토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곳에 13개의 섬과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곳들을 통틀어 해외 프랑스라고 부릅니다. 이 흩어진 땅들에는 약 285만 명이 살고 있어요. 과거 막강했던 프랑스 식민 제국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불과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 탐험가들의 대담함과 열정은 로키 산맥에서 타히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 두었습니다. 역사상 여러 차례 세계 2위 규모의 제국으로 군림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몇 개 안 되는 외딴 영토만 남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6세기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 왕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튼튼한 군대와 발전된 경제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원정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1524년에 지오반니 다 베라차노가 이끈 첫 탐험대는 북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의 상당 부분을 지도로 만들어냈지만 정작 정착지는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10년 뒤인 1534년 자크 카르티에가 이끈 두 번째 원정대는 성 로렌스강을 처음으로 탐사했고 주변 지역을 새로운 프랑스라 명명했어요. 카르티에는 1541년에 다시 이 지역을 찾아 작은 요새를 건설했지만 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죠. 16세기 내내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 시도는 계속 실패로 끝났습니다. 1555년 니콜라 듀랑 드 빌가뇽은 브라질로 원정을 떠나 오늘날 리우데자네이루가 있는 곳에 정착지를 만들었어요. 남극 프랑스라 불린 이 식민지는 본국에서 박해받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인 위그노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이 1567년 이곳을 정복하면서 12년 만에 막을 내렸죠. 위그노들의 신대륙 진출은 프랑스 제독이자 프로테스탄트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박해받는 동료 신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식민지를 구상했어요. 1562년이 되면서 종교적 긴장은 전면적인 충돌로 번졌고 프랑스 종교 전쟁이 시작됐죠. 콜리니는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두 차례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원정은 장 리보가 같은 해에 이끌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샤를포르라는 작은 요새를 세웠지만 1년도 안 돼 버려졌어요. 1564년 르네 굴랜드 로도니에르가 이끈 두 번째 원정대는 지금의 플로리다 잭슨빌 근처에 포트 캐롤라인이라는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곳 역시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듬해 스페인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 끝에 프랑스 내에서는 식민지 사업에 대한 열의가 식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종교 분쟁까지 겹치면서 16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관심은 내부 문제에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17세기가 밝아오고 나서야 프랑스는 본격적인 식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영토에 엄청난 천연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연안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고 내륙에는 모피를 얻을 수 있는 동물들, 특히 비버가 많았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비버 모피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됐어요. 프랑스 왕실은 이 지역에 교역소를 세우기로 결정했고 1599년 타두사게, 1605년에는 노바스코샤의 포르투아얄에 거점을 마련했죠. 1600년대 초반 성 로렌스강 일대에 대한 탐사와 정착이 이어졌습니다. 사미엘 드 샹플랭은 1608년 퀘벡시를 건설한 뒤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 오데호 지역까지 진출했어요. 그는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지역에 프랑스의 존재감을 확립했죠. 그렇지만 새로운 프랑스 식민지는 여전히 유럽 정착민이 적었고 개발도 더뎠습니다. 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영국 식민지들과 비교하면 특히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3세의 핵심 보좌관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은 백인협회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임무는 새로운 프랑스의 식민 사업에 투자하고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 번영하는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죠. 덕분에 1630년부터 1640년대 초반까지 그린베이, 트루아리비에르, 몬트리올 같은 새로운 정착지들이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1663년에는 루이 14세가 새로운 프랑스를 왕실 직할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발전했어요. 왕은 1665년에 한 연대의 병력을 보내 방어를 강화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독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젊은 미혼 여성들의 이주 비용을 왕실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이들은 식민지의 남성 정착민들과 결혼할 수 있었죠. 1663년부터 1672년 사이에 약 820명의 여성이 왕의 딸들이라 불리며 새로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는 3,200명에서 6,8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정부의 이런 노력도 도움이 됐지만 실제로 식민지 확장을 이끈 건 모피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서쪽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찾아다녔죠. 1673년 루이 졸리에와 자크 마르케트가 이끈 원정대는 미시시피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아칸소강 입구까지 도달한 뒤 되돌아왔는데 이 큰 강이 태평양이 아니라 멕시코만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682년에는 르네 로베르 카블리에와 이탈리아인 앙리 드 통티가 미시시피강 전체를 따라 내려가 삼각주까지 도달했죠. 그들은 그곳에 십자가와 기둥을 세워 이 모든 땅이 루이 14세의 소유라고 선포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활동은 북아메리카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당시 다른 유럽 강국들처럼 프랑스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죠. 카리브해 진출은 1625년 피에르 벨랭 데낭부크가 세인트 키츠 섬에 상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같은 시기에 도착한 영국 정착민들과 섬을 나눠 쓰기로 합의했어요. 이듬해 본국으로 돌아간 그는 리슐리의 추기경과 함께 무역회사를 조직했고 이 회사는 카리브해 전역에 프랑스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1664년까지 프랑스는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도미니카, 그레나다, 마리갈랑트, 생바르텔레미, 생크루아, 세이트 루시아, 생마르탱, 세인트 빈센트, 토바고 같은 섬들을 차지했어요. 히스파니올라 섬 서쪽 절반에서는 프랑스 해적들이 반독립적인 식민지 생도맹그를 건설하기도 했죠. 17세기 초 프랑스 상인들과 탐험가들은 남아메리카 북부 해안도 탐사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위협 때문에 정착지를 세우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프랑스는 적도 바로 북쪽에 자신들만의 영토를 확보했는데 1643년 수도 카엔과 함께 훗날 프랑스령 기아나가 되는 지역을 세웠죠. 대서양 너머 신대륙에 자국민을 보내는 것 외에도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대서양 노예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주로 카리브해의 설탕 농장에서 일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해안에도 식민지와 교역소를 세웠는데 1626년경 세네갈에 거점이 만들어졌죠. 비슷하게 인도양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키워 1640년대 중반 마다가스카르와 마스카렌 제도에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진짜 큰 성과는 아시아와의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장이 아시아에 있었으니까요.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이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곳과 수익성 높은 연결망을 구축해뒀습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앙리 4세는 1604년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죠. 초기에는 유럽 경쟁자들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어요. 그래도 인도 아대륙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1673년 샹데르나고르와 1674년 퐁디셰리에 요새화된 교역소를 세웠습니다. 1600년대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는 서쪽 로키산 맥에서 동쪽 벵골만까지 뻗은 제국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다음 세기에는 오랜 숙적, 영국과의 일련의 전쟁으로 이 성과 대부분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충돌은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어요. 주요 전투는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아메리카에서도 교전이 있었고 1714년 전쟁이 끝났을 때 뉴펀들랜드, 허드슨만 지역, 그리고 오늘날 노바스코샤 일부인 아카디아가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카리브해의 세인트 키츠도 영국이 영구히 통제하게 됐죠. 30여 년 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터졌고 이번에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두 식민 강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1748년 전쟁이 끝났을 때 결과는 대체로 무승부였어요. 양측이 얻은 작은 성과들은 대부분 원래 주인에게 돌려졌죠. 그렇지만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식민지들이 맞닿은 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소규모 전투가 수년간 계속됐어요. 1754년 펜실베이니아 오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젊은 중령이 지휘하는 영국계 미국 부대가 자기 영토를 침범했다고 여긴 프랑스계 캐나다 병사들과 교전을 벌였죠. 이 작은 충돌은 더 큰 식민지 분쟁으로 번졌고 결국 7년 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전쟁은 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싸워졌어요. 초반에 프랑스가 몇 차례 승리했지만 후반부에 영국이 우세를 잡았고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를 거의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는 물론 대부분의 카리브해 섬들을 정복했죠. 인도 아대륙에서도 프랑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 모든 결과로 1763년 이른바 제1차 프랑스 식민 제국은 사실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일부 식민지를 유지하긴 했지만 제국의 불행은 18세기 마지막 10년까지 계속됐어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죠. 프랑스 식민지 중 가장 부유하고 중요했던 생도맹그에서는 1791년 대규모 노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차례 재탈환을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1804년 새로 독립한 아이티를 공식 인정해야 했어요. 한편 북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가 7년 전쟁 이후 잃었던 루이지애나 지역을 비밀리에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1800년 프랑스가 통제하던 이탈리아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던 거죠. 그렇지만 프랑스 황제가 되어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땅의 가치를 별로 높게 보지 않았어요. 1803년 미국에 1550만 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프랑스 국고에 현금이 들어온 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같은 해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대륙 거의 전체를 정복하고 합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또다시 고립된 해외 식민지들을 노렸고
대부분을 점령했어요. 181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일부 식민지는 프랑스에 돌아왔지만 세인트 루시아, 토바고, 세이셸, 모리셔스는 영국 제국에 흡수됐습니다. 해외 영토가 계속 줄어든 것과 루이 18세의 왕정 복고는 19세기 들어 식민지 위상을 회복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제2차 프랑스 식민 제국은 1830년 알제리 침공으로 시작됐고 1848년 공식 합병되면서 한 세기 이상 이어질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프랑스 영향력이 시작됐죠. 아프리카 쟁탈전으로 알려진 이 시기에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유럽 열강들이 대륙 대부분에 걸쳐 지배력을 확대했습니다. 세네갈은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핵심 행정 중심지가 됐고 1881년에는 튀니지까지 지배권을 넓혀 북아프리카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어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익들을 확보한 셈이죠. 19세기 후반 들어 프랑스는 식민지 야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895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연방을 형성해 말리, 코트디부아르, 기니, 부르키나파소 같은 지역들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했어요. 동시에 1896년 마다가스카르와 지부티를 획득했고 1904년에는 가봉, 콩고,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를 구성했죠. 이런 영토 확장으로 프랑스는 아프리카 북부, 서부, 중부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12년에는 스페인과 함께 모로코를 보호령으로 만들면서 제국에 또 하나를 추가했어요.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은 동남아시아로도 이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죠. 1858년 베트남 황제가 가톨릭 신자들을 영구히 추방하려 하자 나폴레옹 3세는 해군을 보내 다낭과 사이공을 점령했어요. 결과적으로 1864년까지 코친차이나가 프랑스 영토가 됐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1887년까지 인도차이나 동부 전역으로 식민 지배를 확대했고 상하이나 톤진 같은 중국 도시 일부 지역도 통제하게 됐죠. 한편 18세기부터 시작된 태평양 탐사는 1853년 뉴칼레도니아 합병과 1880년까지 타히티 및 주변 섬들의 병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프랑스 식민 제국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식민지의 자원에 크게 의존했는데 인력과 물자 모두에서 전쟁 수행을 뒷받침받았죠. 전쟁 초기부터 프랑스는 티라이유로 알려진 식민지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여러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인도차이나에서 차출된 이 병력은 대부분 서부 전선에 배치돼 마른, 베르댕, 솜무 같은 주요 전투에 참전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제국은 약 535제곱마일을 커버하며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중동에서 붕괴하면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흡수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독일의 옛 식민지였던 카메룬과 토고를 양도받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식민 제국의 종말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왔습니다. 전쟁 초반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식민지들은 비시 정권과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으로 나뉘었죠. 드골은 추축국에 맞서 계속 싸우려 했습니다. 이전 전쟁처럼 많은 식민지 병사들이 징집돼 조국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하지만 1945년 평화가 회복된 뒤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가 그들의 헌신에 보답해 독립을 허락할 거라 믿었습니다. 샤를 드골은 식민지를 해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식민지 총독들을 모아 제국을 대체할 전후 연합계획을 발표했죠. 이 계획은 식민지 전역의 민족주의 단체들을 분노케 했고 거의 즉시 탈식민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프랑스의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인도 차이나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부터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까지 이 분쟁들은 프랑스에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죠. 결국 탈식민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받아들인 프랑스는 1970년대 들어 좀 더 평화로운 독립협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존재했던 30여 개의 프랑스 영토는 13개의 해외 지역과 영토로 축소됐어요. 프랑스 제국의 물리적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프랑스어가 여전히 주로 쓰이는 곳들의 지도를 보면 한때 얼마나 광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퀘벡과 루이지애나부터 태평양의 베트남과 폴리네시아까지 오늘날 전 세계 약 2억 4,200만 명이 프랑스어를 제1언어나 제2언어로 사용해요. 이것은 수세기 전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 위해 떠났던 초기 프랑스 모험가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라 할 수 있죠.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제국이 이제는 작은 섬들로 남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건축, 심지어 요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역사는 때로 잔인하게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긴 유산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